네, 궂은 날씨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저녁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는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와 같이 김윤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선생님 소개는 저번 주에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의 제목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경계에 지어진 영역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그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경계선을 가지고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고요. 전체적인 오늘 이야기들은 크게 5가지의 주제들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단의 고향,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을 위한 신도시, 그리고 그 신도시의 계획과 현실이 어떻게 괴리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획 밖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그 4가지 이야기들의 결과물로서 경계선 지우기라는 주제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물리적으로 갖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고층 빌딩과 그 계획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게 송도 신도시라든지 청라국제도시라든지 그런 곳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인천이 갖는 이미지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관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인천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 시민들의 일자리를 책임졌었던,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시 산업의 중심을 차지했었던 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있는 인천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공단,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한국 전체에서 가장 인천의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인천공항, 이렇게 이미지들을 설명하자면 크게 이런 3가지들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999년에 황해문화의 유동현 씨는 글을 기고하시면서 인천에 대해서 수출 입국의 최전선이자 공단의 고향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65년에 국가산업단지 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인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공단이 형성이 되었었고, 여전히 이게 지금 2019년의 데이터인데요. 10,000개가 넘는 기업과 약 1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지역의 그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지정되는 공단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하면 지식정보산업단지라든지, 그러니까 산업의 형태가, 제조업의 형태들이 점점 고도화되면서도 그 공단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지정이 되고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노후화된 공단들도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해주면서 그 현대에 더 적합한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도시들의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고 제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천은 울산과 맞먹을 정도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인천의 제조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많느냐라고 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대기업으로서 한국GM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제철이라든지 SK에너지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공단들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들은 소비재 경공업이라고 표현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인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인천항을 기반으로 발달했던 제분, 제당, 300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분이나 제당 관련 산업들, 그 다음에 식품 관련 제조업, 그 다음에 또 항구를 통해서 수입해오는 목재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 목재 가공, 혹은 이제 가구, 혹은 뭐 악기 뭐 이런 산업들, 그리고 소규모의 전자제품, 그다음에 뭐 그 부품들을 제조하는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주로 인천에 많이 모여 있었고 인천의 산업을 지탱하여서 왔습니다. 그 인천항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빠르게 가공을 해서 서울 등의 대도시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천의 산업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산업 구성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 등장했던 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2세계의 종말,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개혁 개방,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제조업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전까지의 우리가 겪었던 세계는 이 정도의 영역이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있어도 1세계끼리, 뭐 자본의 교류가 있어도 1세계끼리, 상품의 수출과 교류가 있어도 1세계끼리, 올림픽을 출전해도 1세계끼리,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다만 뭐 이제 아프리카의 뭐 리비아로 산업 일을 하러 나가시는 노동자분들이 계시고, 뭐 석유 수입 때문에 뭐 중동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정도의 세계였다면 그 공산권이 개방을 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전 세계가 비로소 진짜 전 세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되게 큰 기회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대한 국가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대단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갇혀 있었던 제조업이 경쟁자로 등장하고 우리가 그 인건비 차이로 인해서 이 제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시기였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기로 갔을 때 그 유명한 넛크래커 이론으로 가는 기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경쟁자 혹은 협력자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이,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중앙정부가 그런 일들은 보통은 대응하는 것이고, 지방정부는 이제 중앙정부가 어떤 산업 변화의 산업 그 구조의 변화를 꾀한다거나 그 무역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 바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중앙정부가 계획을 하고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데, 아직 그 지자체의 직선제도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에 인천이라는 지방정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그 혁신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글로벌한 그 경제 구조 안에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서울대 박백인 교수는 스케일 뛰어넘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상황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띄워놓은 글귀는 그 최기선 전 인천시장께서 쓰신 자서전의 한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놓은 것인데요.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도시, 우리나라에서 뭐 몇 등이 가는 도시, 보통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중심 도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 우리가 서울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인천은 항상 뭐 수도권의 관문 이런 식으로 그 정체성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국가 내부에서의 인천의 역할로서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부에서 혹은 이제 그 글로벌한 광역적인 영역 안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동북아 중심 도시가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몇 가지의 그 산업의 예를 드는데요. 그게 국제 금융, 그다음에 무역, 정보통신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91년 정도의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밑도 끝도 없이 왜 갑자기 금융이고 무역이고 정보통신 같은 걸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분에게 이제 직접 물어볼 수는 없게 되었고, 그 학문적으로는 보통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도시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라는 분은 그 마르크시즘을 좀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그 자본이 어떤 식으로 다시 더 많은 자본을 일으키는지, 자본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순환하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더 스스로 더 자본의 크기를 늘려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본이 계속 빙글빙글 순환을 하면서 점점 더 자신들 부피를 늘려가고 도시를 형성하고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건데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순환이라는 겁니다. 자본의 1차 순환은 왼쪽은 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오른쪽은 일반적인 시민이나 노동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을 제공을 받아서 상품을 생산을 하면 이제 왼쪽에서 상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이제 이윤을 붙여서 팔겠죠. 이윤을 붙여서 팔면 돈이 남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품을 다시 삼으로써 그걸 이제 사용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음 날 가서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고 또 구매하고 만들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계속 이윤을 남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환입니다. 이 기본적인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던 것이 20세기 초반까지의 세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순환만 계속 반복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등장했냐 하면 대공황이 도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돈을 더 늘려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살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 자본은 어떤 방식을 도입했냐면 2차 순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비드 하비가 해석한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남은 상품을 판매해서 남은 이윤으로 계속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점점점 많이 만들었더니 대공황이 오니까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걸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걸 하는 거죠.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건 이제 은행 같은 거고요. 이런 은행을 통해서 고정자본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계를 들여놓는다거나 이런 거죠. 혹은 이제 주택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공급한다든가 이게 주택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더 나은 주택을 지난번처럼 더 나은 아파트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더 나은 휴식을 취하고 더 행복해지면 더 잘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혹은 이제 그 돈으로 공원 같은 걸 만들게 되면 또 시민들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공간들이 집약된 것이 도시라는 것이 데이비드 하비의 설명입니다. 이 도시를 건조 환경이라고 제가 작게 써놨는데 만들어진 환경이라고 해서 built environment라고 해서 건조 환경이라는 단어를 하비는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조 환경이 도시라는 거죠. 남는 자본들을 다 도시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하면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 데이비드 하비의 설명이고요. 어떤 한계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 버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초고층의 건물, 그러니까 적당히 건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 이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그 늘어난 자본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사실은 인구가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한참 만들어졌던 2010년대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까지의 중국들의 도시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이런 식의 유령 도시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윤이 남아서 투자를 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건조 환경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그 버블이 터지면서 똑같이 대공황과 비슷한 형태의 그 한계가 봉착한다는 게 데이비드 하비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대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데이비드 하비께서 쓰시고 지금 한국에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것에 대한 마지막 수단 대비로서 3차 순환을 다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2차 순환이 건조 환경이나 그 내구 생산재들을 만들고 혹은 이제 그 공원 같은데 공원이나 주택 같은 내구 소비재를 만드는 식으로 물리적인 환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2차 순환이라고 하면 3차 순환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행정적으로 더 그 나은 행정 체계를 통해서 사회의 그 불합리함을 해소함으로써 더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들, 그걸 이제 사회 혁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 3차 순환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동부가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이라든지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은 3차 순환에다가 더 많은 이윤을 집중시키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2차 순환을 활성화하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천에 돈이 되게 많아서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돌고 있는 돈들을 인천으로 가져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의 인천이 해오던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서울에 판매를 하고 경기도에 판매를 하고 이런 단순한 가운데 순환에서 벗어나서 더 혁신적인, 더 고도화된 순환, 그 자본의 순환 체계를 인천 안에다가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 당시의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86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인천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썼던 책들이나 아니면 뭐 인천시에서 나온 발간물들이나 혹은 이후에 뭐 홈페이지나 논문 같은 곳에서 이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좀 뽑아보면요. 송도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순환을 통한 건조 환경에 3차 순환을 위한 산업들을 넣는 그 도시들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일반 대중들한테 말하는 목표들을 보면 포스트 홍콩,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금융 산업이 발달한 도쿄나 홍콩을 인천 송도에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특히 뭐 이때는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예전 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이 대신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건데요. 포스트 홍콩이다, 뭐 자본이 모이는 허브다, 동부가 전체에서 자본이 모이는 허브다, 뭐 그리고 미디어밸리라는 특정 산업을 이제 지정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의 중심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요한 이야기, 어떤 목표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결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왼쪽에 제가 보라색으로 써놓은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기업들을, 어떠한 산업들을 데려오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보면 뭐 물류, 금융, 뭐 연구, 뭐 대기업의 본사,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에도 비슷하게 거의 동일한 산업들을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이런 산업들이냐라고 하면 미국의 그 도시지리학자인 그 사스키아 사세인이라는 여자분 연구자께서는 이런 산업들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계속해서 동일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됐던 시대가 아니라 90년대 이후로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욱더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시작하고 기업은 더 유연하게 항상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 교체 주기와 자동차의 교체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들이 분절이 되니까 니치막 더 작은 소규모의 그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딱 맞춤 상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업 외에 부수적으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외주를 주기 시작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생이 얘기하는 외주를 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뭐 이런 것들이죠. 업무, 금융, 그다음에 뭐 광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회계 이런 서비스들을 예전에는 기업 내에서 해결을 했었다면 이제는 회계법인에게 맡기고 법무법인하고 외주를 주고 전문적인 광고 회사에 외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다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그런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들이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제 묶어서 사스키아 사생 같은 사람들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넓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을 수송하는 물류,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이 기업끼리 교류를 위해서 필요한 관광업, 뭐 전시, 공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까지 다 확장시켜서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굉장히 모여 있는 도시들이 이제는 앞으로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 생산자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이 생산자 서비스업에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혹은 한 국가 단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을 서포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그 굉장히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구나라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은 IMF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뭐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몰려 있는 도시들에 또 생산자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도시들을 글로벌 시티라는 이름으로 2000년도쯤에 이제 사스키아 사센이 이름을 붙이고 이런 글로벌 시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글로벌 시티들이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근처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로 다른 도시, 다른 대륙,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대륙에 있는 비슷한 일들을 하는 대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도시가 글로벌 시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옆에 근처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슷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세계 도시하고 서로 연락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도시 지리학자들은 이런 기업들이 몰려 있는 도시는 어딘지 그리고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기업들이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많이 주고받고 서로 일을 협업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피터 홀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1990년대쯤에 이미 분석을 했었던 그 당시의 세계 도시의 흐름들 서로 연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 그리고 유럽의 주로 대도시들 그리고 일본의 도쿄나 홍콩, 싱가포르 정도가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일을 하는 도시고 나머지들은 약간의 변두리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이런 분석 방법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2013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13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도식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종의 마치 허브 앤 스포크 그 공항처럼 허브 공항이 있고 주변에 있는 작은 공항들이 있는 것처럼 도시들 또한 특정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있고 이제 주변부의 도시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도시 네트워크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자기 나라의 대도시를 끼워 넣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너지고 나서 진짜 완전히 글로벌한 시대가 되고 나니까 우리도 미국과 유럽이 서로 주고받는 이 경제적인 네트워크에 우리도 합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SOA라는 우리나라 건축가 그룹이 정리하신 그림인데요. 국제공항이 언제쯤 문을 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0년대쯤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그다음에 방콕 챈라쿠 공항이라든지 싱가포르에 있는 챈라쿠 공항이라든지 홍콩에서 새로운 공항이 문을 연다든지 이게 2000년대 시점에 동시에 간사이 신공항도 그렇고 일제히 문을 열면서 우리가 허브 공항을 차지해야겠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아시아에 오는 주요 경제 인구들을 일단 우리 동네를 거치게 만들면 우리 도시에 그 사람들이 지사도 설립할 거고 그 돈도 여기서 더 많이 돌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제히 커다란 공항을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아시아 공항들이 문을 연 시점인데요. 다 2000년 언저리로 해가지고 비슷한 지역에 오돌도돌하게 다 일제히 공항을 개항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림에서 제일 큰 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원은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항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송도 신도시 계획 또한 결국은 이런 생산자 서비스 기업들이
모여 있을 수 있을 만한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런 마스터 플랜을 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더 이전에 더 러프한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도시 정말 이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의 최초의 마스터 플랜은 1998년인데요. 이때 인천시의 종합개발사업단이 생겨서 종합개발사업단에서 대우그룹하고 협력을 해서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합니다. 국제 지명 현상 설계 공모라서 딱 3군데 회사에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마스터 플랜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하나, 그루엔 아키텍트라고 하는 미국 서부에서 도시 설계하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가 참여를 하고요. 일본에서 일건설계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참여를 하고, 네덜란드의 OMA라고 하는 그 건축가 램쿠라스로 유명한 램쿠라스가 대표로 있는 건축 회사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된 게 바로 이 마스터 플랜인데, 네덜란드 OMA에서 만든 마스터 플랜이 당선이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들은 이 가운데에 있는 그 프로그램 밴드라고 얘기하는 그 척추뼈처럼 형성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 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신도시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한 개념의 신도시였고, 그러니까 도시를 만드는 건 2가지를 만드는 거죠.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계획도시, 아니면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근데 이것도 그 이전의 2가지가 모두 아니라 더 많은 다른 기능들을 넣기 위한 도시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능들을 지금 이 계획안들은 이런 프로그램 D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그 지역 안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여기에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D라는 것에는 미디어밸리라 네트워크라고 구체적으로 더 이름을 붙이는데요. 대우그룹 본사도 올 것이고,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화 산업들, 이제 이 당시에 막 IT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올 때니까 정보화 산업, 연구 개발 기능, 그리고 대학도 들어올 것이고,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이 도시 안에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그 컴피티션에 제출된 어떤 보고서였기 때문에 정말 도시계획으로 완성된 도시계획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의 도시계획 법들과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옛날 자료가 되어서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제 2000년에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이 이 98년의 계획안을 배경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계획안 자세히 보시면 거의 형태는 유사합니다. 프로그램 D가 거의 그대로 다시 남아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도 지금 제가 왼쪽에 써놓은 내용들은 인천광역시에서 내놓은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안에서 이 송도 신도시의 목표를 어떻게 써놨는지를 제가 발췌를 해놓은 것인데요. 도입하고자 하는 산업들도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정보산업 그대로 있고, 연구개발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국제 금융기업들 데려오겠다, 은행 데려오겠다, 그다음에 전시교류를 위해서 컨벤션 센터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서울이 담당하고 있었던 산업의 중추 관리 기능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러한 기능이 소프트 산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설명하면 서비스업이죠.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소프트 산업의 궁극적인 형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판단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인천이 가지고 있었던 식품산업, 목재산업, 이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들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첨단 산업들보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형성할 거고 세계 속에서 더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3년) 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진행하던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정책의 하나로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이 자체적으로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경제적인 한계에 봉착했던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는 인천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중앙정부의 누군가들도 하고 있었고, 혹은 이제 학계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인천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설득이 이런 성과에 도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더 크게 발전시켜서 지금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형태에 도달하는 더 면적이 일단 넓어졌죠. 청라국제도시나 영종도 공항 근처까지 다 포함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받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목표들이 비슷합니다. 세계 유수 기업이나 금융기업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여기가 되도록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목표들을 비슷한 말로 패러프레이징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크게 5가지 일을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인천시가 이런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는데 크게 5가지의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천항이나 인천공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지정됐었던 이제 뭐 순천이나 부산항, 광양항, 그 다음에 광양 순천, 그 다음에 부산 진해 이 지역들을 이제 물류 중심지 항만을 육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인천공항 주변 여기에 이제 송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경제특구를 지정을 해서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아까 말한 생산자 서비스업들의 외국 기업들을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많이 없었던 초고속 인터넷망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줌으로써 IT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름으로써 인천시가 스스로 스케일 뛰어넘기를 해가지고 글로벌한 목표를 설정한 거를 국가에서 다시 역으로 가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정부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지방정부에 할당을 해주는 형태였었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도달한 사례가 되는 거죠.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2003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했었던 면세 혜택,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인데 이 혜택을 7년간 각종 세금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혜택들인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라는 게 2019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 기업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여기까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외국의 생산자 서비스 기업들이 생각처럼 경제자구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왜 그 자리를 메꿔오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그럼 왜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느냐라는 비판도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986년부터 2003년의 계획 혹은 이제 정확히는 뭐 2018년까지라도 다름이 없죠. 계속해서 외국 국적의 기업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 기업을 데려오고 싶었던 목표가 이 2019년에 이 고시 폐지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흔들렸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2019년에 이 고시 폐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는 1990년대 초반에 지금까지의 소비재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계획이 2019년에 있어서 이제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일종의 고백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얼마나 잘 안 됐길래라는 게 궁금해져서 좀 조사를 조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자 서비스업의 범주를 사실 굉장히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산업들을 좀 카테고라이즈를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금융 관련된 서비스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범위를 각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00년도, 그러니까 지정 이전 경제자격 지정 이전과 2014년의 수치를 가지고 그 비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고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하니까 종사자 숫자를 절대값으로 보면은 대부분 늘어나거든요.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10명이라든가 20명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경제권으로 볼 수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백분율을 보자면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가 커지고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기업이 분산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과 달리 금융업 종사자들이 서울에 집중되는 형상은 오히려 지난 15년 동안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3%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강해졌고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는 연수구나 뭐 청라국제도시에 뭐 국제금융 지역 그 국제금융지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던 목표와는 달리 그 비중적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은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한국 그 표준산업 분류에서 이런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대로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시스템 운영 관리나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산업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IT 관련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내부망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업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원래도 굉장히 인천의 비중은 굉장히 적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도의 비중이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나 분당의 테크노밸리들이 굉장히 강하게 성공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특히 이거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미디어밸리 사업 같은 경우도 완전히 아이패드 지정 이전에 이미 무산이 되면서 인천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동력을 사실상 좀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 서비스라고 통칭되는 건데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생산자 서비스업들 중에서 그 아웃소싱 되는 전문적인 업종들, 그러니까 법률, 회계 서비스, 그다음에 광고 회사, 그다음에 뭐 건축 서비스, 뭐 디자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 특기할 만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남의 업무 중심지, 그러니까 서울의 업무 중심지 크게 세 개로 구분하잖아요. 도심 쪽, 여의도, 강남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강남의 집중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산업이고 이 산업도 시간이 지나고 굉장히 많은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뭐 업무 중심지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패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원래 있었던 자리들에 더 머물렀고 그 안에서 산업의 부침이 있을지언정 외부로 나가는 형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중은 오히려 인천의 그 인구 그러니까 종사자 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제가 이 생산 서비스의 카테고라이즈를 더 여러 개를 썼는데 크게 지금 대표적인 거 3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다른 서비스들도 거의 비슷하게 인천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각 자치구에 있는 그 종사자 숫자들을 제가 그 분산도를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도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퍼져 있는 거고요. 숫자가 작아지면 더 한 동네에 모이는 것이다. 그게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로는 모이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놨어요.
같은 숫자의 대각선을 그어놨는데 가로축은 2000년대 분산값이고요. 세로축은 2014년의 분산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각선을 그어놓은 거에 오른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면 시간이 갔더니 모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히려 더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점점 커져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철도 관련해서 경인선 관련해서 오셨을 때 아마 비슷한 얘기 들으셨겠지만 경기도 주요 도시들 뭐 부천, 성남, 뭐 고양시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뭐 안양이나 이런 서울 서남부 도시들,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인천 뭐 이런 도시들이 거의 사실상 하나의 도시로 통합이 될 정도로 서로 다 늘어나다가 못해서 합쳐질 정도로 연담화가 될 정도로 도시는 커졌는데 오히려 이 업종들은 이 커진 도시들에 쭉 퍼져서 자신들의 입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한 동네들로 다 모이는 종류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호선 늘려주십시오. 9호선 늘려주십시오. KTX-D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의도까지 가야 됩니다. 출퇴근을 거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산업들은 따라서 퍼지는 게 아니라 도시가 커진다고 따라 나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곳에 더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지금 연구개발 정도가 빠져나와 있는 건데요. 금융도 큰 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연구개발이 빠진 이유가 다행히도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패드의 일부 연구 관련 업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이유는 경기 남부권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생산 공장에 부설 연구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인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이긴 하다. 하지만 다른 생산자 서비스 업종들 대부분은 더 서울로 모여들었고 송도에 아이패드에 이 산업들을 끌어오고 싶었는데 국내 기업도 해외 기업도 그냥 더 원래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떨어져 있었던 애들도 모여들기를 원했지 이쪽으로 이전하고 싶지 않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패드의 잘못이나 인천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산업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분산값을 보여드리는 거는 서울, 인천, 경기도를 대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드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 뿐인 것이지 이 산업들이 원래는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닌데 서울만 특이하게 모였고 인천이 실패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도쿄나 훨씬 더 많이 모여있는 도시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인천의 이런 시도들은 인천이라는 영역만 가지고 생각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보시면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게 영향력 지표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침에 사람들이 다 같이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추홀구에 살면서 미추홀구에 출근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안역에서 급행을 타고 서울역까지 용산까지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서울시 전체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는 사람들의 이동을 다 측정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가는 것들을 싹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동네에서 이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95년도에 측정한 이게 좀 5년 단위로 이 출퇴근에 관련된 이동을 그 통계청에서 측정을 하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영향력 지표를 계산을 한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업무 중심지 세 군데. 그러니까 서울 도심이면 이제 종로구와 중구에 해당되고요. 여의도는 영등포구에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남 쪽 테헤란로 관련된 업무 중심지는 이제 강남구 서초구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 5개 구가 상위 그 6개 구 안에 다 들어 있고요. 인천 95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미추홀구인 남구나 뭐 부평구의 부평구 남동구 공단 지역. 근데 남구가 이제 인천의 전통적으로 업무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법원 같은 공공기관들 다 몰려 있었고 금융기관 같은 것들 남구에 주로 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인 구도심인 중구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66개 서울, 경기, 인천의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그래도 상위 20개 안에 보면 인천의 주요 업무 중심지나 뭐 공장 지역들이 어쨌든 영향력 지표의 높은 등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경기도 주변 지역이나 뭐 인천에서도
주택단지, 주택 지역들에서 이 지역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다는 거죠. 서울만큼 강력하지는 않았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원래 인천이 송도 신도시까지 오는 그 아이패즈까지 오는 기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 이 수치가 더 등수가 올라갔던지 아니면 뭐 최소한 뭐 서울 이 주요 업무 중심지 등수가 떨어졌던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좀 됐어야 될 겁니다. 2015년에 이걸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산업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지자체들은 다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서울의 기존 업무 중심지의 그 출퇴근이 그 통근이 더 밀집하는 현상이 더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수치를 보시면 2가 조금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95년도에. 근데 혼자 거의 2.5를 넘어서는 수치를 육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보다 2.5배 이상 더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그리고 지금 이 상위 6개 구와 나머지 구들의 그 간격 차이를 보시면 95년에 비해서 2015년에 더 완전히 어느 정도 틈이 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다 그냥 다닥다닥 수치가 붙어 있고요. 앞쪽에 서울 도심에 기업이 훨씬 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생산자 서비스 기업은 모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결부지어서 드려보면 그 결론을 지어보면 결국은 이 지역들, 그 영향력 지표가 높은 지역들에 이 기업들이 더 몰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추측의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기업의 개수를 세보거나 종사자 숫자를 세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앞에 이런 표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표들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강남, 그러니까 보시면 서울 도심 중에서도 강남에 엄청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탈퇴 능력의 차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탈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협상을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더 많으면 아이 몰라 안 해 이러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들은 부산 지역에 많이 있었던 신발 공장, 섬유 공장 어느 순간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갈 수 있죠. 인건비가 비싸네? 공장 뜯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인천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미디어밸리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미디어밸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천시하고 협상을 했는데 서로의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뭐 토지 금액이라든가 뭐 기업 운영 주체라든가 뭐 미디어밸리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부딪혔는데 이 계약 조건이 서로 안 맞았을 때 과감하게 그럼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인천시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인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더 있으니까. 인천은 어쨌든 인천이나 행정구역 안에서밖에 액션을 못 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인천이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도시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미디어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이 계약이 완전히 무산된 다음에 그대로 어디 가서 제안하면 서울시에 그대로 제안을 하고 그게 지금의 DMC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퇴 능력의 차이가 결국은 생산자 서비스업 기업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기사 2개가 다 2000년도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밸리 사업이 안 되고 나니까 기존에 이 사업이 됐을 때의 효과를 예상하고 미리 들어와 있었던 벤처 기업들이 그냥 뜯고 우리도 서울로 가지 뭐 이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결과물이 크게는 대표적으로 이 탈퇴 능력의 차이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차이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송도국제도시에 굉장히 아름답게 공원처럼 남아있지만 사실은 개발되지 않은 국제 업무지구인 거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입지해서 빈 땅이 거의 없고 바이오 단지도 계속해서 공장이 늘어나고
잘 자리를 잡았는데 생산자 서비스업이 들어올 자리라고 만들어 놓은 국제업무지구는 20년 동안 기업이 안 들어오는 현상. 두 번째는 금융기업이 그래서 아이패드를 계속 외면하느냐? 그렇진 않았죠. 하나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밑에 표시해 놓은 파란색 박스가 이쪽으로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천시가 계획했었던, 경제자유구역청이 계획했었던 국제금융지구, 국제업무지구 자리죠. 근데 하나금융그룹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저 보라색 점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점이 그 교육 데이터 센터고요. 지금 밑에가 이제 추가적으로 본사 건설하고 있는 자리인데, 저기를 우리는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지정해 준 자리를 벗어나서 결정을 한 거죠. 왜 결정을 했냐면 저 위에 있는 흰색 점선이 공항고속도로랑 공항철도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인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은, 우리는 더 세계적인 시장, 글로벌한 파트너들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만큼이나 여의도에 있는 기존의 금융기업들과의 커넥팅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데 1분이라도 단축시키려면 교통기관이 가까운 곳이 우선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인천광역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제공하는 도시계획을 거부하고 더 편리한 교통을, 서울과 더 편리한 연결을, 공항이랑 더 편리한 연결을 위해서 자리를 새로 세팅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공공계획이 이 원하는 산업들, 원하는 기업들, 데리고 오고 싶은 기업들이 정확히 뭘 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특구 계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다가 특정한 산업을 밀어 넣어서 이렇게 육성을 시키는 계획이 어쩌면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변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 계획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라색으로 써놨었던 목표들을 다시 가져갔는데요. 86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 목표들을 다시 가져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계획을 특정한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 가둬서 계획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니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집적화된 단지를 만드는 전통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놨었던 마산 수출 자유지역이고요. 오른쪽은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포항제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적용해야 되거나 해서 어떤 산업을 특별하게 여기에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한 지역의 영역의 바운더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계속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기존의 국가의 제도나 뭐 그게 세금이기도 하고 뭐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 관세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거나 더 기업에 유리하도록 해줘야 할 때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 안만 면제를 해주는 방법을 택했었거든요. 수출자유지역 같은 경우도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면세 혜택을 주고 관세에 대해서 유예 혜택을 주고,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기존 포항시 정부와 관련 없이 특정 지역의 바운더리를 치고 국가에서 직접 공장 짓고 근무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따로 짓고 해서 별도의 완전히 가둬진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익숙한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똑같이 했고, 중국도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배워서 똑같이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동아시아의 이름 권위주의적인 국가나 혹은 발전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계속 이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방법을 새로운 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역사적인 전통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막부 정권이 처음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에 도달했을 때, 너네 일본 전체에 다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는 좀 그렇고 나가사키에다가 조그맣게 인공섬을 만들어 줄 테니 여기에서만 장사하고 여기에서만 살아라. 그리고 밤이 되면 내륙하고 통하는 저 아래에 있는 다리 하나는 문을 닫아버린다. 이게 데지마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섬이란 뜻이거든요. 데지마를 만드는 전통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대지마가 그럼 정말 이렇게 하나 되게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만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이게 지역균형 발전 논리랑 결합을 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시도마다 하나씩 생겼고 그러다 보니 굳이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죠. 더 나은 지역이 있다면 아니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탈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작 그래서 외국인 기업이나 생산자 서비스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했냐면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기존에 있었던 산업단지를 선택했냐면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그냥 도시를 찾아서 갔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거의 80% 이상이 그냥 아무런 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계획을 통해서 왔으면 하고 바라는 지역하고 시장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뒤에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결과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특정 지역에 모여서 발전하기보다는 점점 커지는 도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잘한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도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다 같이 손잡고 움직였다는 거죠. 이것을 도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권이라는 개념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 지자체들까지 다 하나의 도시처럼 서로 협력해서 무언가 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자신들끼리 어떤 경제활동을 서로 주고받는다든지 한다는 개념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도시권의 예로 드는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지금 네덜란드의 4개 대도시가 란트스타트라는 도시권을 형성해서 서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그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벌써 한 30년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란트스타트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나라 지금 서울 대도시권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영향력 지표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의 개념하고는 다르게 서로 각각이 중심을 맡는 산업이 서로 다르고 각각의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이 도시들이 서로 비슷한 산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는 그거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건 너네한테 의존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겁니다. 도시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도시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상호 호혜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도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구 타입이 아니라 도시권의 타입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90년대에 아이패드를 상상할 때는 도시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어렴풋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도시권으로 될 거라고 상상을 했다기보다는 한쪽에 이걸 몰아줘도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의 증거는 이겁니다. 이게 그 동부서비스 중심국가 아까 2003년에 중앙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고 인천시의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내놓았던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인데요. 경제특구 지정을 인천공항 인근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게 IT 미디어 관련 산업 육성하는 특구를 만들겠다. 근데 그 특구는 어디다 만드냐면 상암동에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미디어밸리 사업을 할 거고 IT를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송도에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사업을 가져가면서 우린 이거는 상암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암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에서 일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했었던 그 코엑스를 대체하는 종합전시장 계획입니다. 이 종합전시장 계획이 그래서 그 한국종합전시장 계획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쟁을 했던 것이 지금의 컨벤시아입니다. 근데 이때 당선이 된 것이 고양시고 인천시가 그 경쟁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자체 개발로 컨벤션 센터를 만들면서 지금의 컨벤시아가 됐고, 그래서 규모가 이제 킨텍스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졌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인천시가 굉장히 거대한 아젠다를 스케일 뛰어넘기를 통해서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경기도나 혹은 이제 경기도보다 작은 고양시 같은 경우, 서울시도 DMC 같은 경우
자기들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산업에서 이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나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다른 주변 도시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을 때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체리피킹하는 거죠. 더 나은 거를 이거는 여기 주고 이거는 여기 주고 이거는 송도 신도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중앙정부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천시가 원했던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 다 집어넣는 것이었지만 인천시에서 중앙정부까지만 올라가도 글로벌까지 가지 않아도 중앙정부한테만 가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래를 예견했던, 예견하지 않았던 실제로는 이런 도시권 규모로 이런 산업들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라트스타트처럼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 액션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킨텍스가 지어졌으니 우리는 그래 전시 기능은 고양시에서 더 낫게 하고 우리는 컨벤시아를 만드는 돈을 아껴서 다른 걸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코엑스는 코엑스대로 규모를 넓혔고 컨벤시아는 컨벤시아대로 지어졌고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지어졌지만 계속 지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은 상당수는 킨텍스에서 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호혜적으로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호 호혜적으로 갔는지 의심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그 2006년에 발표된, 그러니까 불과 아이패드가 지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내놓았던 서울도시 기본계획, 2020년까지의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인데요. 스스로 자신들의 형태, 도시 구조의 형태를 기존의 뭐 강남과 그 서울 서울 종로 도심, 그다음에 여의도 도심, 뭐 이 정도에 집약되어 있는 형태를 스스로 더 분산시켜서 다핵화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목표였습니다. 인천이나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하고 서로 다핵화해서 도시 규모를 크게 불려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변두리 놔두고 서울로 통근할 수 있도록 놔두고 우리의 기업들, 우리의 일자리는 안 뺏길 건데 다만 서울 안에 분산시켜서 더 여러 개의 핵으로 만드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라고 서울시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인천시나 경기도랑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교류나 협의가 있었던 것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서울의 국제적인 업무 중심지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송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경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게 2000년대에 종로구에 있는 상업 건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단순히 뭐 상업 건물이니까 가게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이 포함이 되거든요. 업무 시설 인허가가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위에 있는 긴 숫자들은 그 제곱미터 면적이고요, 연면적들이고요, 인허가 연면적이고 밑에 괄호 안에 표기된 거는 그 해에 서울 전체에 인허가를 받은 그 상업 건축물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업 건축물이 서울시 안에 인허가된 게 많은데 2001년의 경우에는 5분의 1이 종로구 안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되면서 낮은 쇼핑센터나 낮은 식당 건물들이 높은 고층의 업무용 건물로 변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때 진하게 표시되는 2007년 서울 전체의 17.8%를 차지한 이때 시점 본격적으로 피막골 재개발됐었던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우리는 공항도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많이들 그 세계 경제에 많이 합류가 됐으니 이들을 위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오피스 건물들은 종로에 열심히 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이런 업무 건물뿐만 아니라 연구 기업들 혹은 뭐 더 IT 기업들, 그러니까 완전히 도심 한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산업들도 다른 지역에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서울 안에서 개발합니다. 매니에 보시면 마곡이고요. 매니에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서울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생산성 서비스업 클러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들이 거의 유일한 지역이죠. 그럼 밑에 있는 사진이 지금 마곡이고요. 그리고 킨텍스 제2전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실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전시 관련된 산업들도 서울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도시 대도시권은 분명히 하나의 도시인 것처럼 뭉쳐져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읽히기는 하는데 도시권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시티리전의 도시권의 형태처럼 서로 호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기보다는 계속 중복으로 투자되면서 서로 경쟁하고 지는 지역은 계속 십몇 년 동안 개발 안 되고 땅이 남아있고 이긴 지역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경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항도시라는 개념은 이런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공항을 중심으로 다 뭉쳐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카사다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국제공항이 거대한 국제공항이 생기면 그 국제공항이 특히나 허브공항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이 다 공항 옆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게 물리적으로 30km 안에 다 모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만들었을 때 개념도 그리고 아이패즈가 처음 형성될 때 청라가 지정된 이유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송도보다는 영종도에서 공항고속도로나 공항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가는 중간에 있는 청라 지역에 국제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기업들이 들어가는 게 서울 입장에서도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송도 너무 멀지 않나 하면서 여기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항이 영종도라는 섬 안에 있으니 이 근처에 있는 인천시 안에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어쨌든 들어오기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안 그렇도록 광역교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항이 2001년 3월 29일에 개항됐는데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2000년 11월에 미리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공항고속도로랑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그 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 중에서 유의하게 중앙정부의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 공항을 연결하는 것에 중앙정부는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기 위해서 공항고속도로나 공항철도는 기존에 있는 1호선 인프라나 경인고속도로 인프라를 이용해서 연장하는 게 아니라 서울하고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빠르게 뚫어놓은 거고요. 심지어는 청라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 인천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일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천을 공백지로 만들고 배제하고 서울을 연결을 함으로써 이런 공항도시를 위한 거리의 문제를 광역교통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30km 안에만 모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하이에 국제공항이 있고 상하이 도심까지 연결하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기 부상 열차를 엄청나게 빠른 500km, 시속 500km 넘는 자기 부상 열차를 설치해서 공간적 간격을 줄여버렸죠. 공항 주변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심이 공항을 향유할 수 있게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니까 이 공항도시 개념을 만들었던 그 미국의 카사다 교수가 개념을 수정합니다. 처음에는 30km 안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 얘기 안 해요. 다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육성된 도심에다가 광역교통을 꽂으면 해결이 되는 거지 여기다 새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인천대교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완공되는 2009년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공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천 도심을 뚫고 들어가서 공항고속도로를 영종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이 차량으로 그냥 그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시간 찍어오면 강남역에서 출발하는 거랑 시간이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둘 다 1시간 만에 갑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아이패드 이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대신에 인천은 특히 송도 신도시는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면 여전히 중앙으로 밀집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산업들이 육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기존의 제조업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널리 알려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같은 공장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기업들과 연관된 외국 기업들이 추가로 더 들어오고 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클러스터로 새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예정했었던 건 아니죠.
원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산업들이 들어오기를 바랬을 수는 있는데 우선순위는 아니었죠. 일단 최소한.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허브가 어쩌다 보니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된 제조업, 그러니까 의약품 제조업 혹은 이제 의료 제품 제조업과 관련된 그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인데요. 그 밑에 있는 괄호는 수도권 전체에서 종사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이 2014년, 2015년이 되면 갑작스럽게 전체 종사자 수, 수도권 종사자 수의 15% 정도가 인천에서 종사를 하고, 그리고 이 인천에 있는 종사자 수의 5명 중에 4명은 연수구, 그게 송도에 있는 거죠. 셀트리온에 다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니고 관련된 뭐 화장품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곳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수구에 모이게 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공공계획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산 수출 자유구역도 그렇고 포항제철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종로 재건축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경우들에서 공공계획이 먼저 지역을 정해줬습니다. 여기에 이런 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린 이런 기업들이 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오도록 세금을 지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몇 가지 공공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결국은 강한 힘이라는 것이 자본의 힘인데요. 그러니까 세수가 든든히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든든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기업의 선택을 기다렸다가 기업이 선택해주면 공공교육이 따라가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 2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라고 개발 방향을 써놓은 거거든요. 원래 맨 처음 송도국제도시 1번이 바이오가 아니었습니다. 맨 위에는 국제업무 뭐 이런 게 써 있었고 금융 이런 산업이 써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맨 위로 바이오 산업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올라온 게 작년입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이 2020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셀트리온이 송도에 들어오겠다고 결정한 게 2001년인가 2년인가, 그러니까 경제구역이 지정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거의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만큼 커지고 뭐 인천시 연세대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산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유치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청라 또한 국제업무지구 여전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내용이 조금 변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금융기관을 넣고 가장 크게는 여기에는 그 조세피난처들처럼 역외금융센터까지 만들 생각을 2000년대 초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의도와의 역할 분담을 해서 백오피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사는 여의도에 있는데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 관련된 건물들이 필요하면 그걸 유치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하나금융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이 표현도 2019년에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계획이 예전처럼 왜 앞에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더 좁게 지정하는 그 지자체 행정기관은 그 글로벌한 규모로 액션을 하는 민간 자본들이 움직이는 것을 먼저 선도해서 지정하고 그걸 규제하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2020년이 되고 나니. 그래서 공공도 자신들의 역할이 선택을 기다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선택을 받으면 지원하는 식으로 수행적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이것을 더 학문적인 개념을 가져가서 도시권이라고 설명드렸고 정치권에서는 혹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거를 이제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메가시티는 그냥 인구 1000만이 넘게 묶여 있으면 그냥 메가시티라고 부릅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인구가 1000만이 넘으면 메가시티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광역지자체를 넘어서서 그 광역지자체들끼리 더 많이 묶어서 더 큰 범위로 메가시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부울경권, 경남권이었고요. 최근에는 충청권에서도 충청권 메가시티 이런 얘기를 하면서 4개 광역지자체들이 모입니다. 이게 굉장히 급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지난 행정부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까지만 해서도 무슨 얘기했었냐면 도 단위보다 더 작게 생활권 단위로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한 4개 지자체, 5개 지자체 이 정도로 생활권별로 다 묶어서 계획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한 5년 만에 지금도 너무 작으니까 훨씬 더 키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언제였냐면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 경기도 지사 후보분 중에 낙선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경기도란 이름을 버리고 광역 서울도 이래서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다음에 되게 비난을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물론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행정구역을 없애고 합치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디테일한 차이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의 광역이라고 말하는 넓은 단위의 지자체도 지금의 경제적인 그 액션을 지원하기에는 좁은 경계일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현재는 메가시티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결국은 공공계획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다. 인구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첫 번째는 이제 인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부족하죠. 이제 절대적인 인구가 부족하니까 그 광역지자체들끼리 합쳐서 어느 정도의 인구수를 만들어야 기업을 데리고 오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산업을 육성을 해보는 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걷어들여서 스스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전체 세금 대비 지방세 비중이 20%대에서 진전이 없고요. 이번 정부에서 30%까지 올려보겠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방 정부론까지 나오면서 더 많은 권한을 나눠주고 지방이 스스로 자신들한테 필요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적으니까 기업들이 더 우수한 탈퇴 능력을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런 절박함이 많죠. 구미에 있었던 많은 그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구미 시장이 아무리 애원을 해도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더 많은 인구로 경제권을 제공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지방 세수라도 더 양을 늘려서 무언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들을 지방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은 어느 정도는 아직은 여력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 지방 인구들이 오는 곳이 수도권이니까 아직까지 그런 식의 얘기는 없고, 여전히 주요한 산업이나 기반 시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언제까지일까라는 의심은 들 수밖에 없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은 스스로 먼저 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런 경계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인천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잘하는 도시가 되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기 이전에 경계선을 지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얼마 전에 브랜딩을 새롭게 하면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고 이런 브랜딩을 내놓았고, 실제로 그렇게 항공교통에 대해서 특히 강하게 인천으로 집약되는 성과를 얻어냈을 때 인천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걸 가져온 건 사실 물류업 정도거든요. 물류업도 그 중에서도 보면 창고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이라는 지역이 공항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 도시라고 하는 무수한 산업들과 무수한 자본의 흐름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 창고업 정도라면 약간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그렇다면 서울하고 계속 경쟁하고 경기도와 계속 경쟁해서 이기는 것들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고 경계선을 지워서 우리가 수도권, 서울 대도시권이 하나의 경제적인 공동체 혹은 하나의 행정적인 공동체로서 인천에 있을 때 더 나은 것들, 그래서 중북 서울과 경기도가 스스로 먹거리를 찾느라 노력하면서 중복 투자를 하면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한 산업들, 어떤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천의 새로운 지역으로서의 정체성, 인천이 무엇을 잘하는 도시다, 어떤 산업이 많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작게는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서울대도시권, 더 넓게는 인천시 전체, 혹은 인천과 교류를 많이 하는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협력의 정체성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인천에 어떤 산업이 커지는 게 좋으냐, 뭐 인천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그렇게까지는 저도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일천하기 때문에 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도 사실은 더 민간 영역의 자본의 선택의 영역에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먼저 취하는 것이 그래도 인천의 앞으로의 정체성,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노후화된 공단과 함께하는 그 제조업 도시로서의 정체성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천 시민보다는 더 작은 단위, 가장 작게 내려가서는 아파트 단지, 우리 단지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면 아예 그냥 서울 대도시권의 누군가로서 정의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단위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결국은 지난주에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천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더 서울 대도시권, 사실 이 단어에 서울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본능적으로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더 큰 메트로폴리탄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많이 자각을 할 때 인천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연결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 관련해서 뭐 이렇게 질문이나 뭐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은 뭐 오프라인도 좋고 온라인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뭐 의견이나 뭐 질문 사항 있으세요? 송희원 선생님. 저는 잘 들었고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경제자에 대해 얘기하는데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게 그 신라지구나 국제공항이나 국제도시로서의 그 청도국제도시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비전을 많이 제시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희미해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부터 인천의 정체성까지 맞물리면서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천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저번 주에는 인천에 있는 사람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뭐 세분화돼서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거를 오히려 협력을 해야 도시라는 경계를 넘어서 협력을 해야 오히려 인천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냐 약간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그 부연드리자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험들이 더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어릴 때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공간은 계속 도시 구조가 변하면서 그 단지라는 개념으로 자꾸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단지를 벗어나게 되면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실제로 데이터도 하고 그러니까 인천 안에서 활동을 하고 인천 안에서 교육받고 하는 것보다 그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혹은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의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내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인천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뭐 경기도나 서울과 서로 연결되면서 내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정체성들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게 결국은 변화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아예 나의 정체성 혹은 인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할 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인천이라는 범위로 주장을 하기보다는 훨씬 더 작거나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는 때 더 해석의 그 적합성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을 결국 지난주에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산업은 사실 그렇게 작은 단위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은 결국은 그 지역의 먹거리가 무엇이냐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광의 도시, 뭐 혹은 뭐 어떤 산업의 도시, 뭐 제조의 도시, 자동차의 도시, 우리가 울산 이렇게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동차 아니면 고래도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인천의 정체성은 결국은 앞으로 인천은 그래서 어떤 산업이 많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불확실한 성격의 그냥 소비 도시로 진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인천에 집중되는 산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를 고민할 때 그냥 시장에 손을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선택에 완전히 그냥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어떤 역할이나 목표를 가지고 진전을 해야 된다면 그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인천의 영역 안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아이패스 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 OMA 계획안들 보시면 예전에 도시계획은 이러한 형태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만들 때 어디까지를 범주를 놓고 생각을 했는지가 되게 명확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강하게 닫아놓고 이 바운더리 바깥에 있는 기존의 도시 혹은 주변의 도시,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경쟁을 하다가 실패하고 경쟁을 하다가 약간의 투자에 비해서 적은 성공을 하고 이것이 반복될 뿐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관적으로 저는 인천 사람들이 인천으로서 인천 사람 혹은 인천이라는 지역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이스로 더 큰 범위의 메트로폴리탄으로서의 시민의식, 시민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더 명확한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영역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2주 동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온라인 의견으로는 뭐 협력보다는 오히려 도시 간의 협상을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주셨고요. 네. 저희가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해주셔서 참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동양대학교 박혜천 선생님께서 2주 동안 강의를 맡아주실 거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네, 많은 참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은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